안녕하세요. 만화가 안세준입니다. 저는 2007년부터 웹툰을 연재를 했었고요. 데뷔작은 더 흡수라는 제목의 농구 웹툰이었고, 그 이후에 2012년부터는 활동의 무대를 일본으로 옮겨서 일본 출판 만화계 쪽에서 위험한 유희라는 제목의 농구 만화와 아저씨 포 끝나지 않는 청춘이라는 제목의 또 극화 작품을 연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5년부터는 다시 국내로 돌아와서요, 네이버 웹툰을 통해 서부의 저승사자와 인간의 온도를 연재하고 지난해에 완결을 했습니다. 현재는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 콘텐츠 스쿨에서 교수로서 학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들이 있겠지만 형식과 내용으로 나눠서 조금 이야기를 해보자면, 일단 형식적인 면에서는 세로 스크롤 연출이 모바일 기기에서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는 연출이라는 점이 굉장히 강하게 작용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90년대 후반 정도부터 한국은 출판 만화 시장이 굉장히 많이 위축이 됐어요.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나라보다는 조금 더 빨리 디지털화를 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있었고, 많은 플랫폼과 작가들의 노력으로 PC 화면 혹은 모바일 기기에서 최적화된 가장 편하게 볼 수 있는 형식의 연출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지금의 웹툰이 가지고 있는 세로 스크롤 연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점점 전 세계적으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인구는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웹툰의 시장성은 점점 더 확장이 되고 있고, 또 그런가 하면 K-팝이라든지 또 한국 드라마라든지 여러 가지 한국의 대중문화 콘텐츠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이것과 함께 시너지가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웹툰의 굉장히 큰 특징, 한국에서도 인기를 끄는 작품들의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좀 보편적인 욕망을 잘 건드리는 요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박태준 작가님의 외모지상주의라든지 야옹이 작가님의 여신강림 같은 작품은 국내에서도 굉장히 큰 인기를 얻고 있고, 또 해외에서도 많은 독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두 작품 다 훌륭한 외모와 강인한 육체를 가지고 싶다라는 그런 욕망들은 사실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일본이든 미국이든 중국이든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독자들이나 다 마찬가지로 갖게 되는 보편적인 욕망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국내를 넘어서 해외에서도 많은 인기를 얻고 있고 많은 사랑을 받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넷플릭스를 통해서 방영된 국내의 많은 콘텐츠들이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얻었는데요. 그 중에는 상당히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면 김칸비 황영찬 작가님의 스위트홈이라든지, 혹은 지금 우리 학교는, 그리고 최규석 작가님이 그리셨던 지옥 같은 작품들이 넷플릭스라든지 혹은 다른 OTT 서비스들을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가 되었고 글로벌한 히트를 기록을 하면서 원작인 웹툰들에도 굉장히 큰 관심이 모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영상화가 되는 것이 곧 웹툰의 조회수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구조가 되어가고 있고요. 제가 일본에서 연재를 했었던 건 한 10년 정도 전인데, 그때를 생각을 해보면 작가가 해외 진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해당 국가의 플랫폼 혹은 출판사와 직접 계약을 맺어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적인 장벽도 있었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가 서툴기 때문에 일본 회사와 같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가 직접 국내에서 번역이나 통역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을 구해서 같이 일을 진행을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단히 큰 의지를 갖지 않으면 진행하기가 좀 어려운 일이었는데, 최근에는 국내에 있는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카카오 웹툰이라든지 국내에 있는 플랫폼에서 연재를 하더라도 그 플랫폼 자체가 해외 진출을 직접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번역돼서 서비스가 되는 과정들을 작가가 직접 관리하지 않아도 충분히 다른 나라, 굉장히 많은 나라로 번역 서비스가 되고 있는 그런 점에서 글로벌화가 작가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해졌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제가 2015년부터 연재했었던 서부의 저승사자 같은 경우는 네이버 웹툰에서 연재를 했었지만, 일본의 이제 라인 망가를 통해서도 일본 서비스가 됐고, 그리고 간체와 번체로 번역이 되어서 중화권에서도 서비스가 되는 등등 좀 해외에서의 독자들을 만나는 창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작가들의 SNS 댓글에는 당연히 한국어만 달려 있었는데, 최근에는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언어들이 댓글로 달리는 것들을 보면서 지금 확실히 웹툰이 글로벌하고 대단히 세계적으로 핫한 매체가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작가들이 기본적으로는 이제 기획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연출, 작화의 단계를 거쳐서 만화를 완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기획 단계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스토리를 한 줄로 요약한 로그라인을 포함하고, 그리고 완결을 포함한 시놉시스가 같이 들어가 있는 기획서를 먼저 작성을 해요. 그리고 캐릭터 시트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장르 그리고 타겟 독자층을 세밀하게 조절하는 과정이 포함이 됩니다.
이후에는 시나리오를 작성을 하고 콘티를 짜면서 연출을 확인을 합니다. 제작을 하기 전에 미리 맛볼 수 있는 좀 밑그림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는 스케치와 펜터치, 채색을 거쳐서 최종 편집 순으로 본격적인 작화 작업에 들어갑니다. 연출입니다. 연출이라는 거는 전달하는 방식의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무리 잘 짜놓은 이야기나 또 매력적인 캐릭터를 준비해 놨다고 하더라도 그게 독자들한테 제대로 전달이 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래서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잘 읽힐 수 있는지 가독성을 신경 쓰면서 콘티, 아까 말씀드렸던 스토리버드를 작성을 하고 수차례의 수정을 거쳐서 작화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재했었던 인간의 온도라는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재익 작가님이라는 소설가분이 쓰신 스토리를 가지고 제가 만화화 작업을 했었던 작품인데 아무래도 소설가분이 쓰신 내용이다 보니까 조금 동적인 요소가 적은 것들도 많았었어요. 예를 들면 한 회차 내에 중화요리집에 앉아서 두 인물이 대화를 나누는 씬만으로 한 회가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작화 속도는 굉장히 빠르게 가져갈 수 있어요. 왜냐면 단순하게 그냥 얼굴만 그리거나 혹은 두 사람이 대화하는 장면이기 때문에 동세가 적기 때문에 그리는 것 자체는 쉬울 수 있는데 연출하기가 굉장히 까다로워져요. 왜냐면 한 회에는 기본적으로 한 70컷에서 80컷 정도의 컷수가 들어가는데 그 컷들의 카메라 각도가 계속 일정하기만 하면 독자들이 보기에 굉장히 지루해질 수도 있고 가독성도 떨어질 수 있고 하다 보니까 그걸 조율하기 위해서 다양한 카메라 각도를 구성하고 주관적인 시점과 객관적인 시점을 좀 섞어가면서 작품을 만들어가는 데서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 그 결과물이 상당히 괜찮게 나와서 그 작품 안에서도 그 중화요리점에서의 대화씬은 상당히 마음에 들어하는 연출 결과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아날로그 작업을 했었는데요. 일본에서 출판 만화 연재할 때는 비포 사이즈 만화 용지에다가 펜촉에다가 G펜에다가 이제 파이로트 잉크를 찍어서 작업을 하는 전통적인 방식의 아날로그 작업도 했었습니다만 최근에는 웹툰 작업만 진행을 하면서부터는 모든 작업의 전 공정을 디지털화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콘티부터 시작해서 작화 완성 단계까지 전부 다 디지털로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어차피 독자들한테 전달되는 매체 자체가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있고 PC 화면이나 혹은 모바일 기기 화면을 통해서 독자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독자에게 전달되는 최종 형태와 가장 가까운 형태로 작업을 하는 것이 독자와 저와의 이질감 없이 작품을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기기라든지 뭔가 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기기는 와콤사에서 나온 신티크라는 액정 타블렛 기기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22인치를 활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프로그램은 셀시스에서 나온 클립 스튜디오라는 프로그램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편집 단계에서는 포토샵 그리고 배경 작업을 할 때는 스케치업이라는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전쯤에는 일본에서 출판 만화를 작업을 했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좀 비슷한 걸 느꼈었어요. 아무래도 저도 외국인으로서 다른 나라에서 연재를 했었던 거니까 비슷한 맥락일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랑 한국과 일본은 굉장히 가까운 나라고 문화적으로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차이가 좀 적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적인 차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국내에서 연재했었던 서부저승사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일본에서 연재하던 시기에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기획이었어요. 근데 일본에서 발표하지 않고 국내 매체를 통해서 연재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저승사자라는 개념 때문에 그랬었어요. 저승사자라는 것이 죽은 사람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안내자라는 개념으로 국내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다들 알고 있는 이미지에 캐릭터화되어 있는 전통 문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조금 한국에만 있는 좀 특징적인 전통 문화 코드더라고요. 그래서 저승사자가 해외에서 이제 번역돼서 나갈 때는 일본어판이나 중화권으로 나갈 때는 사신이라는 제목으로 번역이 돼서 나갔었는데 사신이라고 하면 이렇게 해골 얼굴에 그 검은 후드를 뒤집어 쓰고 큰 낫을 가지고 있는 그런 굉장히 학살자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면 국내에서 말하는 한국에서 말하는 저승사자라는 거는 정말 그냥 공무원 같은 안내자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죽여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수명이 다한 사람을 저승으로 인도하는 어떤 검은 갓을 쓰고 검은 한복을 입은 그런 전통 문화적인 캐릭터인데 이게 정확하게 번역이 되긴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승사자라는 캐릭터를 내세운 작품을 해외에서 제가 연재를 해야 했다면 아마 1화에서 저승사자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하고 나서 연재를 했어야 됐을 거예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좀 필요 없는 과정인데 해외에서는 좀 그런 단계가 분명히 필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이 공모전을 준비하고 계시는 외국인 분들은 한국에서 이 작품이 서비스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한국 사람들의 지금 내가 준비하고 있는 작품에 대해서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각 나라에 자신이 지금 살고 있는 나라의 어떤 전통 문화적인 코드를 집어넣으시고 싶으시다면 이게 해외에서도 먹히나 해외에도 똑같은 개념이 존재하는지 같은 것들은 좀 조사를 많이 해보시고 들어가시는 게 유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가 하면 그냥 현대 학원물을 만든다고 한다면 지금 한국의 고등학생들은 어떤 교복을 입고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한국 사람들은 아무래도 직접 체험을 해봤잖아요. 그런데 한국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100% 똑같이 알기는 어렵거든요. 그래도 비교적 비슷하게라도 좀 그 문화 코드를 맞추기 위해서는 될 수 있으면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한국의 드라마라든지 한국의 웹툰들을 좀 많이 챙겨보면서 적응력을 많이 높이시는 걸 권해드려요. 지금은 다행히 한국의 웹툰이나 한국의 드라마 같은 작품들이 해외에서도 다 서비스가 되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시는 게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예요. 매력적인 캐릭터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자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경의 요소와 공감의 요소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캐릭터가 가장 매력적이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가 저 사람 참 멋있다, 저 사람 참 매력적이다 라고 느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나와 닮은 부분이 있는가 하면 내가 닮고 싶은 부분이 같이 있는 사람이 우리가 보기에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껴지거든요. 만화에 등장하는 캐릭터도 마찬가지라서 동경할 만한 요소 그리고 내가 공감할 수 있는 요소가 같이 섞여 있는 인물을 만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해외에서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았던 작품 중에 이광수 손재호 작가님이 그리신 노블레스라는 작품이 있는데요. 노블레스의 주인공인 라이라는 캐릭터의 경우에는 굉장히 육체적으로 강하고 미모도 뛰어난 캐릭터이기 때문에 동경의 요소가 굉장히 가득한 캐릭터예요. 그래서 누가 보더라도 나도 저렇게 멋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것만으로 사랑받는 캐릭터가 만들어지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가님들이 굉장히 공을 들였다고 생각하는 부분 어떻게 보면 되게 스마트하게 생각하셨다고 생각한 부분이 뭐냐면 라이는 라면을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로 등장을 해요. 그런데 라면이라는 게 한국인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서민적인 음식이잖아요. 그거는 10대부터 뭐 나이가 30, 40대, 50대까지도 얼마든지 다 굉장히 생활 속에서 많이 먹는 음식이고 굉장히 값이 싼 음식이기 때문에 이런 음식을 좋아하는 캐릭터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목도 노블레스이고 굉장히 고귀한 혈통을 가진 캐릭터이지만 나랑 공감대가 있는 캐릭터야 라고 밸런스를 잘 맞추는데 되게 결정적인 작용을 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설정들이 추가되는 것만으로도 동경과 공감의 요소를 고루 갖춘 캐릭터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원점으로 돌아가서 생각해보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사실은 기획할 때 굉장히 두근거리거든요. 이런 만화 있으면 재밌을 것 같아. 이런 만화가 있으면 독자들한테 사랑받을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잘 그릴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지고 보통은 작품을 기획하게 되는데 그 기획 단계에서 점점 더 디테일하고 세밀하게 나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막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우회하고 뚫고 하는 과정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스트레스를 받거나 이 작품은 더 이상 진행하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거나 동력을 잃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다시 초반으로 돌아가서 내가 원점으로 돌아가 보면 내가 이 작품의 어떤 매력을 보여주고 싶었는지 어떤 점에서 이 작품이 재미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지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자기 안에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로 돌아가서 거기에 집중된 이야기를 만들어 보면 사실은 사소한 부분은 좀 얼버무리고 넘어갈 수 있는 요소들도 많고요. 조금 굵직굵직한 내가 생각할 때 이 만화의 재미의 핵심이 무엇인지 거기에 한번 더 방점을 두고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오히려 한국인을 겨냥한 작품을 제작하는 것보다는 좀 인류 보편의 가치를 가진 작품을 만드시는 데에 더 중점을 두고 작품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제가 일본에서 연재를 할 때 일본 독자들을 생각해서 지금 일본의 10대 남성 독자들이 좋아할 만한 작품은 무엇일까?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가지고 기획을 한다고 하면 일본의 10대 후반 혹은 20대 작가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 작가님들만큼 제가 일본의 10대 남성 독자들이 뭘 좋아하는지 어떤 동경의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같은 것들을 찾는 게 어렵거든요. 그 사람들이랑 100% 경쟁이 되지 않고 굉장히 제가 불리해져요. 그런데 국경을 넘어서는 가치들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가족애라든지 우정이나 노력, 사랑 같은 가치들은 어느 나라 사람들이나 모두 다 그래 그건 중요한 가치지 라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가치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그런 가치들을 메시지로 담은 작품을 만든다면 반드시 꼭 한국인을 겨냥하지 않더라도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작품으로 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너무 내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불리하지 않을까, 한국 사람들한테 공감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해서 너무 위축되거나 걱정하실 필요 없이
본인에게도 어떤 외국 작품을 사랑해본 경험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한국의 웹툰 공모전에까지 작품을 출품할 생각을 하셨다면 아마 한국의 웹툰 중에서도 좋아하시는 작품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난 왜 저 작품을 좋아했지? 나는 왜 헐리우드 영화에 감동했지? 같은 생각을 해보시면 나도 국경을 넘어서서 사랑받을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좀 자신감을 가지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건 이제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만나면서도 많이 느끼게 되는 거고, 그리고 저도 신인 때 많이 했었던 실수이기도 한데요. 작품에는 사건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무슨 얘기냐면 당연한 얘기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작품을 오랫동안 준비해온 작품이거나 혹은 굉장히 공을 들여서 생각해낸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자칫 사건보다는 캐릭터 설정이나 세계관 설정을 더 많이 준비해놓은 경우들이 있어요. 중학교 때부터 한 10년 동안 준비해온 작품입니다 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그런 경우들이 많은데, 세계관에 대한 설정이라든지 캐릭터에 대한 설정은 굉장히 세밀하고 디테일하게 잘 잡혀있지만 그게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어떤 이야기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게 사건을 준비해놓지 않아서 그래요.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캐릭터를 설명할 것인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 세계관을 소개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을 세워놓지 않으면 자칫하면 그냥 설정만 잔뜩 있는 채로 독자들을 만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들고 있는 작품은 혹시 오래 준비한 작품이라면 특히 너무 설정만 열심히 만든 것은 아닌지, 사건을 충분히 준비해 놓았는지 같은 것들을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캐릭터를 중심으로 하는 작품을 가정해서 이야기를 드리자면 사실은 캐릭터 설정이라는 것은 각 캐릭터의 하나하나의 설정이 중요한 것도 있긴 하지만 그 이상으로 각 캐릭터들 간에 만들어지는 화합작용, 그러니까 우리 흔히 케미스트리라고 부르는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만나면 어떤 일이 발생할지, 이 사람과 이 사람이 함께 있으면 어떤 사고가 발생할지 같은 것들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위주로 생각을 해보자면, 예를 들어서 로맨스물을 준비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남자 캐릭터와 여자 캐릭터를 설정은 굉장히 많이 짜놨어요. 예를 들어 성격도 MBTI를 분석해보고 혈액형별 성격 진단도 생각을 해보고 별자리도 생각을 해놓고 생일이라든지 좋아하는 음식 이런 것들을 열심히 짜놓고 나서 나는 캐릭터에 대해서 다 잘 준비해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남성 캐릭터와 여성 캐릭터는 어떤 자리에서 어떤 계기로 만나게 될지를 생각을 해놓으셔야 돼요. 이 남성 캐릭터는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당황을 잘하는 성격이고, 여성 캐릭터는 굉장히 차분하고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성격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의 성격이 한 번에 보여줄 수 있는 사건 혹은 장소는 뭐가 있을까를 고민해 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난다면, 혹은 그 엘리베이터가 뭔가 정전사고로 인해서 멈추게 되는 사건이 발생한다면 이 두 캐릭터는 성격상 어떻게 행동을 할지,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극한의 상황으로 몰아넣어야 이 남성 캐릭터가 당황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그리고 그냥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과 극한의 상황에서조차 옆에 있는 사람을 배려하는 것은 전혀 다르게 느껴지잖아요. 하는 그런 사건을 통해서 이 두 캐릭터의 성격을 설명해 줄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 두 캐릭터들 간의 어떤 관계가 어떻게 작용하는지 같은 것들도 보여줄 수 있는데, 이거는 엘리베이터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한다 라는 사건이 없으면 보여줄 수가 없어요. 단순히 어떤 남자 주인공이 등장해서 나레이션으로 나는 나이가 몇 살이고 혈액형이 뭐고 별자리는 뭐고 뭘 좋아하고 뭘 사랑하고 뭘 싫어하고 지금은 어딜 가고 있는 중이지 라고 말하면 독자들은 이걸 외우라는 건가? 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거부감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하지만 엘리베이터 사건을 통해서 보여준다면 저 사람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구나, 이 사람은 굉장히 차분한 사람이구나 같은 식으로 받아들이기가 더 자연스러워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캐릭터 간의 성격 혹은 세계관도 마찬가지인데요. 설정을 충분히 짜놓는 것도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만 그것만으로는 만화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고요. 사건을 준비해놓고 그 사건을 통해서 뭔가를 소개를 해야 한다라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언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작업하시다 보면 원고 유실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겪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프로 작가들도 마감 전날 뭔가 정전 혹은 컴퓨터 고장으로 데이터가 유출되는 경우들을 한 번씩은 다 겪어본 일들이 되게 많고 비일비재하게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하드디스크와 외장 하드 그리고 클라우드 백업까지 꼭 2중 3중으로 백업을 생활화하시고, 컨트롤 S와 백업은 이제 몸에 그냥 익혀놓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지망생 때 공모전을 8번인가를 떨어졌어요. 그래서 공모전을 8번을 떨어졌는데도 일단 작가가 됐고요. 그리고 공모전 8번 떨어지는 과정이 저한테 무의미한 시간이었느냐라고 말한다면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공모전에 도전하는 과정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저는 지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만 저는 만화학과 출신이 아니에요. 그리고 문화생 출신도 아니기 때문에 누구에게도 만화를 배우지 않고 작가가 된 케이스거든요. 그래서
그런데도 어떻게 만화가가 될 수 있었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제가 배운 만화적인 기술의 대부분은 공모전에 여러 번 도전해봤었던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공모전 마감 기간이 뜨면 무조건 그 공모전 마감 기간에 맞춰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고, 여러 번 그게 반복되다 보면 나는 정해진 시간 안에 만화를 만들려면 이 부분에서 조금 더 시간을 많이 써야 되는구나, 이 부분은 내가 조금 능숙하니까 여기서 시간을 줄일 수 있겠구나 같은 저에게만 해당되는 어떤 데이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 데이터가 있고 없고는 작가들 간에 굉장히 큰 격차를 만들어요. 마감을 여러 번 경험해봤다라는 것은 작가를 레벨업 시키는 데 되게 중요한 요소라서, 저는 그 공모전에서 상은 받지 못했지만 공모전을 통해서 성장한 작가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공모전 마감일자 확인하셔서 도전을 해보셔라, 그리고 마감에 성공해 보시기를 꼭 응원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공모전에 도전해서 수상을 할 확률이 몇 프로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공모전에 몇 명이 낼지도 알 수 없고 몇 명이 상을 받는지도 매번 다르기 때문에 몇 퍼센트의 확률로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는 제가 정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공모전에 도전해 보신다면 100% 확률로 2배 이상의 능률로 성장을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성장 확률은 100%다라는 거는 명확하니까 작가가 되고 싶고 나는 웹툰을 그리는 사람이 되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조금 더 발전하고 싶으시다면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없으니까 꼭 공모전 마감에 성공해 보시기를 멀리서나마 응원하겠습니다. 톡톡코리아.co.kr로 많은 응모 부탁드리겠습니다.